중국 정부는 2020년 5월 28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찬성하는 2,878명의 과반수 투표를 얻어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가 홍콩 경찰의 지휘권을 인수하고 행사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국가분열 및 테러리즘 활동 처벌, 국가안보 교육 강화, 중국 정부가 지휘하는 홍콩 내 국가안보 관련 기관 설치 등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해 처벌하겠다는 법령을 추진하게 됩니다. 2019년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안 추진과 관련해 시위가 일어난 것을 배경으로 앞으로 홍콩에서 일어나는 시위에 대해 중국 정부가 확실한 통제 수단을 확보하고자 보안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홍콩에서 일어난 시위 관련 가담자들은 국가를 분열시키고 전복하려는 의도를 가진 테러 단체로 규정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가 나서서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홍콩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는데, 특히 미국은 중국이 보안법을 강행할 경우 홍콩 인권법에 따라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홍콩의 특별 지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자면 1984년 영중 공동선언을 통해 중국은 홍콩에 대한 자치권을 인정하는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50년간 자율성과 법치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홍콩 주민들은 중국의 공산당을 극히 꺼려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가라앉히고자 1992년 미국 의회는 홍콩을 중국 본토로부터 분리된 독립체제임을 인정한다며 미국 홍콩 정책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 정책은 미국을 상대로 한 우호 관세율, 홍콩 경제 발전을 위한 적극적 투자, 대미 수출 무역 증진, 홍콩 내 상주 및 거주하는 기업인들 무비자 발급 등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달리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위 정책들이 꾸준히 시행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앞서 말씀드렸던 1984년 영중 공동선언을 통해 일국양제의 지속성과 50년간 자치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미국이 부여하는 특권을 홍콩이 유지하기에 충분할 만큼 자치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미국 대통령은 특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까지 해두게 됩니다. 때문에 특별지위가 상실되면 그간 중국의 기업들은 투자자본 유치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홍콩에 지사를 차려두고 주식시장에 상장 후 해외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면 기업들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자본을 조달했으나, 특별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우호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홍콩에 지사를 둔 중국 기업인들은 지난 2년간 벌어진 무역 전쟁에서도 징벌적 과세를 피할 수가 있었는데, 특별 지위를 상실한다면 이러한 혜택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고 본토에 적용된 세율처럼 25%의 높은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더불어 중국 제조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 미국은 홍콩의 특별 지위와 관련한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경고를 하고 나서기에 이른 것입니다. 때문에 1984년에 맺어진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 일국양제를 지키면 홍콩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쇼부를 본 것인데, 중국이 이를 무시하니 미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옆 동네 홍콩은 이렇게도 시끌벅적 시끄러운데 마카오는 왜 이토록 조용한 것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카오는 이전 편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향신료 무역을 통해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아시아로 진출했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대항해 시대 당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신항로를 개척하게 되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경쟁하듯 인도로 가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향신료 무역 독점을 위해 두 나라가 전쟁을 할 정도로 티격태격하자 교황 알렉산데르 6세에 의해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대서양을 기준으로 서쪽은 스페인, 동쪽은 포르투갈이 점령한다는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경우에는 선이 걸쳐져 있으니 포르투갈에게 넘겨주고, 브라질을 제외한 남미 대부분 국가들은 스페인의 점령지가 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이 스페인어를 쓰는데도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은 조약의 내용대로 계속 동쪽으로 진출하면서 동남아시아 식민지화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1557년 명나라 가정제가 재위하던 시절 광둥성 지방 정부에게 마카오 거주권을 획득해 명나라로 포르투갈인들이 대거 유입이 되었는데, 도착 후 현지인들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묻자 주위에 있던 아마사원을 보고 마카오 라고 해서 그때부터 마카오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카오에 정착한 포르투갈인들이 쭉 마카오에 거주하게 되는데, 1849년 아편전쟁이 일어나면서 영국이 홍콩을 식민지화하자 포르투갈도 마카오의 행정권을 탈취, 식민지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국의 통치 아래 점차 번영하던 홍콩과는 다르게 마카오는 늘 찬밥 신세였는데, 지리상 서로 굉장히 가까웠음에도 마카오는 홍콩이 무역 창고로서 받는 혜택만큼의 경제적 지위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홍콩과의 경제적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부유하게 잘 살던 홍콩인들과는 달리 마카오인들은 갈수록 가난해져만 갔습니다. 때마침 유럽에서도 제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당시에 포르투갈은 중립국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라 본토를 포함 자치령까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듣고 중국 본토인들이 일본군을 피해 마카오로 많이 넘어가면서 마카오의 모든 사람들은 불만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1966년 이 사건으로 인해 터져버리게 됩니다.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을 통해 중국도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를 따라잡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야심차게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마오쩌둥의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로 인해 대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약 5천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의 실패를 책임지고 덩샤오핑에게 국가주석의 자리를 물려주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중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공산당의 한계라고 생각하며 이들의 사상을 회의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덩샤오핑은 이것을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민들을 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은퇴했던 마오쩌둥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부르주아와 자본주의 세력들이 다시 사회로 침투하고 있으니 이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청년들이 바로잡아야 한다며 덩샤오핑을 모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에게 핍박을 받던 학생들이 마오쩌둥의 지시로 모든 것을 때려부수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 유명한 문화 대혁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마오쩌둥의 사상을 적은 빨간 수첩을 들고 다니게 되어 사람들은 이들을 홍위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튼 자본주의 불평등과 무력 방식을 통한 이상주의 실현이라는 마오쩌둥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은 중국인들도 이 문화대혁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면서 1966년 마카오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본국도 발전하는 다른 유럽의 이웃 나라들과는 다르게 40년 이상 헤쳐먹은 독재 정권에 대한 피로도와 전세계 포르투갈 식민지들과의 전쟁에 대한 반발감으로 군부의 청년 장교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그 유명한 카네이션 혁명입니다. 이 혁명으로 인해 포르투갈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좌파 계열의 새로운 정권은 전세계 모든 식민지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고 마카오를 중국에 돌려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문화대혁명 시절부터 마오쩌둥의 사상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홍콩과는 다르게 본토의 공산당에는 우호적인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혜택만큼이나 여러 환경들이 홍콩과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 여러 요인들이 합해져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감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공산주의는 무엇이고 사회주의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